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대한유화입니다. 우리한테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으로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동시에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핵심 소재, 바로 2차 전지 분리막용 폴리에틸렌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3분기, 이 대한유화가 정말 오랜 적자의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려 7분기 만의 흑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 논의가 시작될 곳입니다. 과연 이 7분기 만의 흑자가 대한유화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저는 고부가치 제품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리고 근본적인 비용 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3분기 흑자는 물론 반갑지만 여러 일시적인 요인이 좀 겹친 결과일 수 있거든요. 핵심 사업인 석유화학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좀 이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유화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이유를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그간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원료, 즉 나프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원가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의 판매가 눈에 띄게 늘면서 수익성을 확 끌어올렸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3번째입니다. 뭐냐면요. 과거 온산공장 증설에 투입됐던 대규모 설비 투자의 감가상각이 바로 지난 8월부로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분기마다 수백억 원, 연간으로는 1,000억 원이 넘는 고정 비용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이익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유화의 이익 체력을 영구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별도 기준과 연결 기준 모두 흑자를 달성했다는 게 바로 그 방증이죠. 그리고 미래를 봐야 합니다. 대한유화는 더 이상 단순한 화학기업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분리막용 소재 PEP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전 세계에서 정말 소수의 기업만 생산 가능한데 대한유화가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입니다.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변신이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자회사 한주의 실적 개선도 기대됩니다. 한주가 값비싼 한전 전기 대신에 자체 발전 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요즘처럼 산업용 전기료가 계속 오르는 추세는 오히려 한주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물론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7분기 만의 흑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죠.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한 코풀 더 벗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이라는 결과에만 취해 있기에는 벌써부터 4분기 전망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4분기에는 제품 스프레드, 그러니까 원료인 나프타와 최종 제품의 가격 차이가 3분기만큼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소폭 하락에 그치는 반면에 주요 제품 가격은 보합세에 머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3분기의 실적이 어쩌면 이번 반등의 최고점, 즉 피크였을 수 있다는 조금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대한유화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 즉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여전히 중국 경기에 너무 깊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중국 경제가 다시 기침하는 순간 대한유화는 곧바로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강조하시는 성장 동력, 분리막 소재 사업 말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통의 80%가 아픈데 20%의 팔다리가 튼튼하다고 해서 글쎄요, 전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시각이 갈리는군요. 저는 이 구조가 표면적인 숫자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감가상각비 종료 효과 말입니다.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 절감은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앞으로 매 분기, 매년 이어질 영구적인 효과거든요. 이건 회사의 기초 체력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매일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던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래주머니를 벗어던진 것과 같아요. 같은 힘으로 달려도 훨씬 멀리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잠깐만요. 그 비용 절감 효과는 분명 크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은 비용 절감을 넘어서 결국 매출과 이익률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4분기 스프레드가 다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매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폴리머 같은 범용 제품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데 아낀 비용만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건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가깝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유화의 전략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대한유화는 수년 전부터 범용 제품 시장의 그 치킨 게임을 예견하고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성 높은 특화 제품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석유화학 산업의 대표 지표인 에틸렌 나프타 스프레드, 이거 하나만으로 대한유화의 전체 수익성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범용 제품의 시황이 나빠도 고부가 가치 특화 제품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방어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에 대한 방어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것이죠. 그 방어력이라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회사 내부적으로도 향후 유가가 하락하는 방향에 더 부개를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품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져서 수익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화 제품이 아무리 선방한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방화벽도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범용 제품의 가격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력 기반의 특화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떨어져서 범용 제품의 스프레드가 정체되더라도 독점적인 기술력을 요구하는 특화 제품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유화가 만드는 파이프용 특수 폴리에틸렌 같은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리죠. 이는 대한유화의 전략적 선택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용 제품의 부진을 특화 제품이 상쇄하고 여기에 감가상각 종료라는 비용 구조 개선까지 더해져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다소 과도하다고 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매출 비중 10에서 20%로는 아직 회사 전체를 이끌기엔 부족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 즉 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19세기 골드러시 때 모두가 금광을 향해 달려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곡괭이만 잔뜩 있고 금은 아직 깊숙이 파야 나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분리막은 그 곡괭이 중 하나일 뿐이죠. 시장에서 분리막 공급 부족, 즉 쇼티지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여전히 공급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대한유화가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업 하나가 정말이 거대한 대한유화라는 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현재 매출 비중이나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만 보는 것은 이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성장성과 방향성입니다. 매출 비중은 분기마다 꾸준히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CS 시장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생산하는 분리막 소재는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ES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 하나에만 의존하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점입니다. 글로벌 1위라는 시장 지위는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막강한 힘이 될 겁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둔화는 오히려 ESS라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입니다. ESS 시장이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직은 본격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전 기대감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다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업황 자체의 위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라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유화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그 고질적인 업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수년간 석유화학 산업 전체를 짓눌렀던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가 드디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노후 석유화학 설비 폐쇄를 공식화했습니다. 과거 무분별하게 증설 경쟁을 이끌던 중국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선 겁니다.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일본, 유럽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를 줄이고 있고 중동의 신규 증설 계획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대한유화처럼 효율적인 최신 설비를 갖춘 생산자들이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는 구조적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석유화학 수요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중국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경기 회복은 아직 기대감 수준이지 부동산 문제나 소비 심리 위축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급 축소 효과보다 중국발 수요 침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울산 석유화학단지 구조조정 역시 아직 정부에 제출될 예정인 계획 단계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를 지금부터 실적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에 너무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중국 경기가 하루아침에 V자 반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성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수요는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국면이라면 장기적으로 대한유화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효율적인 설비들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모두 갖춘 대한유화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지만 오늘 논의했듯이 4분기 스프레드 정체 가능성과 중국 경기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등 핵심 사업을 둘러싼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리막 소재나 자회사 한주 같은 성장 동력이 유망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회사 전체의 실적 부진 가능성을 상쇄할 만큼의 규모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신중한 관점에서 대한유화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흑자 전환이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가상각비 종료라는 영구적인 비용 구조 개선과 범용 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특화 제품으로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전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1위 분리막 사업과 자회사 한주의 성장은 대한유화의 안정적인 미래를 이끌어갈 쌍두마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급 과잉 해소라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까지 더해져서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대한유화가 이 복잡한 산업 전환기 속에서 외부 환경 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기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성공이 여전히 기업의 통제 밖에 있는 거시경제 변수, 특히 중국의 수요 회복 속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현실적인 과제 또한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온 양측의 근거를 모두 고려하시면서 대한유화의 미래를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